안녕하십니까. 염블리의 비밀노트 시작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해 정치가 만만치 않아가지고 좀 긴장했는데요. 네. 이사님 얼굴 보니까 좀 놓입니다. 네. 마음이. 이제 뭐 정치도 본격화했으니까 2022년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한 말씀 하고 시작해 볼까요? 네, 뭐 지난 이제 분명히 2020년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때 이제 동학개미 운동도 펼쳐지고 네. 작년에 또 정말 주식시장이 이렇게 힘들구나 그런 경험도 해보셨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그냥 잘못됐다고 안 하고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올해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얼마만큼 내 스타일대로 한번 수익을 낼 건지 그 고민을 하시는 이제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올해는 정말 연초에 한두 달 힘들더라도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뭐 봄이 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다가오는 또 좋은 장세에서 큰 수익 거두시기를 꼭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새해 첫 주부터 대응 이슈가 잇따랐는데요. 어떤 일들 일어났는지 네. 한번 점검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뭐 출발은 되게 좋았어요. 그 월요일 날은 되게 좋은 출발, 1월 효과 기대감이 있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뭐 강보합 뭐 0.3% 이상 상승하면서 잘 출발을 해줬는데 뭐 그날 사실 좀 약간 근데 좀 불길했던 건 뭐냐면 오스템 임플란트가 네. 대규모 횡령 사건이 좀 발생해가지고 그랬죠. 좀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물론 그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좀 좋은 어떤 출발을 보여줬는데 다만 이제 화요일부터 좀 증시가 조금 부진하면서 특히 코스닥이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당시에 미국은 되게 좋았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애플이 3조 달러를 돌파를 했었고 테슬라가 하루에만 13% 네. 급등하면서 되게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이제 규제 이슈로 인터넷 게임주가 좀 급락을 하면서 안 좋은 흐름이 연출이 됐고요. 수요일부터 이제 좀 하락세가 좀 가속화됐는데 코스피도 좀 하락세가 급해졌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2% 이상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날 이제 연준의 양적 긴축 우려가 좀 일부 나왔었어요. 이제 언론 보도상으로 좀 나왔었고 성장주들이 지금 급락을 하면서 이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줬는데 그날 CES가 이제 개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좀 나왔던 날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은 증시가 좀 한마디로 좀 패닉 상태에 좀 빠졌죠. 예. 코스피는 나름 뭐 이 정도면 선전했다고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3% 급락한 날인데 코스피가 마이너스 1% 빠졌고요. 코스닥은 무려 3%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좋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제 결정타는 연준이 의사록을 공개를 했는데 양적 긴축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파는 걸 논의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드디어 유동성이 위축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기술주 투매가 나왔고 이 부분이 우리나라 성장주도 발작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뭐 그날 카카오가 5%또 빠졌고 뭐 카카오 게임즈가 하루에 뭐 13% 가까이 급락하는 성장주가 좀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다만 이제 금요일 날은 하락세에서 조금 벗어나서 증시 분위기가 좀 개선됐는데 뭐 그 성장주들도 조금씩은 뭐 되돌리는 모습도 나왔지만 역시 그 시장이 제가 금요일까지 시장을 보면서 느낀 건 시장의 색깔이 가치주로 많이 좀 넘어가고 있다. 성장주에서 가치주 쪽으로. 확실히 그 분위기가 나왔던 게 금요일 날 가장 많이 올랐던 기업 중에 하나가 S-오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유주는 흔히 말하는 경기 민감주, 또 금리 인상이 또 수혜주라고 많이 불리는데 그런 것처럼 이번 주 내내 가치주가 좀 차별화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충격을 좀 줬는데 일단 3월에 미국 금리 인상은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이번에 뭐 공개된 걸로 봐서는 그냥 빨리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월이라는 얘기가 가장 많았는데 근데 이번 의사록이 공개되고 나서는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다 3월로 일단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고 이제 연결이 됐고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다. 이 단어 자체가 이제 완전히 삭제가 됐고 고물가가 지속될 것을 일단 연준 위원들도 이제 이번에 완전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연준 의사록의 성격은 굉장히 좀 매파적이었다.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좀 매파적인 그 성격이 좀 강해졌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결국 그 가장 큰 변수는 이거 같아요. 이번에도 이제 연준 의사록을 보면서 느낀 게 자주 나왔던 단어가 결국엔 물가예요. 그러니까 물가를 여전히 물가가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긴축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을 텐데 연준 의원들의 시각도 생각했던 것보다 고물가가 좀 오래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뭐
원유라든지 에너지 가격이 계속 네, 오르더라고요. 다시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게 물가만 꺾여주면은 연준도 뭐 그렇게 급하게 할 이유는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해도 되는데 물가에 대한 전망들이 이제 갑자기 빨라지다 보니까 그래서 좀 속도가 좀 빨라질 거는 같은데 다만 변수는 그거예요. 1월과 2월에 물가 지수가 발표될 거 아니에요. 네. 그 2월까지는 봐야 됩니다. 뭐 1월에 갑자기 물가가 완화될 수도 있는 거니까 한 번은 더 봐야 되는데 2월까지 물가 상승률이 시장 기대보다 만약에 낮게 나온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너무 또 빨리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가 변수는 있겠지만 이번 연준 의사록에선 우리가 투자분들이 느껴야 될 건 어쨌든 금리는 올리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올릴 수는 있겠구나.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번 FOMC 의사록 공개에서 이제 대차 대조표 축소, 양적 네. 긴축, 뭐 영어로 뭐 퀀터티브 타이트닝 이 말이 언급돼 가지고 상당히 이제 쇼크를 준 셈인데요. 이게 어떤 양적 긴축이 자산 시장에서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의 반대말이라 보시면 좋아요. 양적 완화는 뭐냐면 비전통적인 이제 통화 정책인데 전통적인 거 이제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면서 조절을 하는 거죠, 경기를. 그래서 이게 2008년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은 전례 없는 위기였잖아요. 네. 그때는 금리 낮춘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시장 자체가 붕괴되니까. 그래서 돈을 뿌려줘야 되거든요. 필요한 곳에. 그래서 연준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직접 시중에 채권을 매입을 해줘요. 네. 그러니까 연준 돈으로 산다는 건 채권을 매입하는 순간 그 돈이 시중에 풀린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 유동성을 이제 부풀려서 시장을 지탱하는 건데 이번에 2020년도 3월에 있었던 네. 양적완 전례 없는 수준이었잖아요. 정말 네. 빠르고 공격적으로. 3조 달러 네, 이상이죠. 맞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버렸죠. 근데 이제 너무 돈을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사실 이 돈이 많이 풀리면요, 물가에 영향을 또 줘요. 그래서 물가가 이렇게 고물가 된 것도 그 요인 중에 하나인데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연준 위원들은. 그래서 이번에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이 금리를 올린 직후에 양적 긴축 뭐냐면 양적 완화를 정반대로요. 갖고 있는 채권을 팔아버려요. 네. 연준이. 그럼 파는 순간 연준으로 돈이 들어가겠죠. 예. 시중에 있던 이 채권을 팔아버리니까 그러면 시중 자금을 빨아들입니다. 얘네가. 연준으로. 예, 연준으로. 그럼 유동성이 확 줄잖아요. 시중에는 줄죠. 예, 올해 뭐 하반기가 될지 모르지만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는 양적 기축이 시작되면 2008년도 금융위기랑 다르게 굉장히 이거 공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대요. 그래서 시장이 그날 나스닥이 3% 빠진 게 사실은 금리 인상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이 양적 긴축의 속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니냐. 근데 그걸 대다수 의원들이 동의를 해버리니까 시장이 이제 놀랬던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너무 빠른 속도에 긴축 사이클이 시작이 되고 있어서 시장이 어쨌든 이번 주에 바짝 긴장을 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 달러 환율이 좀 높아가지고 달러 강세 국면이지만은 외국인 매수세는 지금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 배경은 뭘까요? 일단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중국이 3월에 전인대가 열려요. 네. 2월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올림픽 때까지는 경기 부양을 세게 하긴 좀 어렵고 그게 끝나고 바로 전인대인데 그때 부양책을 쓸 거란 얘기가 맞나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부양책을 쓰면요, 위안화가 강해지고요. 그리고 중국이 좋아지면 당연히 한국도 좋아지잖아요, 경기가. 그래서 그걸 좀 미리 좀 생각을 하고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냐.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원달러,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물론 안 좋은 점이 더 많지만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마진이 올라갑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그 기존에 파는 그 다른 나라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원달러 환율이 수출 기업들한테 사실 나쁜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환율 효과라는 게 생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 실적 개선을 염두에 두고 외국인들이 미리 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지만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언젠가는 또 달러가 꺾이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지금 외국인들이 사는 것 중에 많이 사는 게 삼성전자하고 지금 경기 민감주를 좀 많이 사요. 그럼 뭐냐면 이 기업들이 올해 또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도 일부 있는 기업들이고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뀌었잖아요. 이거 중국도 부양책 쓸 것 같고, 그 다음 미국의 국채금리가 튀면 경기 민감주가 항상 좋았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의 대표 경기 민감주가 봤더니 주가들이 엄청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매력이 있고, 그리고 지금 2년 동안 외국인들이 아시겠지만 30조를 팔았거든요. 너무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팔 만큼 팔았다. 그래서 약간 이제 뭐 빈집털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고가는 이제 채워 넣는 거죠. 일정 부분.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이유라고 단정 짓기 좀 어렵고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좀 저가에 매집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들 뭔지 한번 살펴보시죠. 예, 이번 주에 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이거는 이제 그냥 하나의 제외인데 현대글로비스가 사실 제일 많았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블록들이니까 좀 제외를 하시고 가장 많이 산 거는 그거 제외하면 삼성전자 네. 3,757억을 샀고요. 그다음에 LG화학을 3,072억 샀습니다. SK하이닉스를 2,165억 샀고요. 기아를 1,102억 샀고 포스코를 835억 샀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를 659억 정도 매수했고요. LG디스플레이를 613억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을 399억 샀고요. 삼성전기를 384억 일단 매수를 했고 하나금융지주를 333억 일단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뭐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주식을 많이 샀지만 여기도 보셨겠지만 거의 다 그 반도체 아니면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면 그 대부분이 다 경기 민감주예요. 보시면 뭐 현대차 또 SK텔레콤 뭐 하나금융 이런 기업도 또 LG화학까지. 근데 제가 여기서 제일 좀 특이했던 게 LG화학을 엄청나게 샀어요. 어쨌든 LG화학이 외국인들의 매수를 기반으로 해서 이번 주에 좀 올라갔던 게 가장 요 수급에서도 좀 눈에 띄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외국인 매수 1위가 현대글로비스, 칼라일이 말하자면 이제 정의선 회장 지분을 샀다는 건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현대글로비스가 원래 그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 정몽구 명예회장 지분이 네. 각각 이제 합치면 30% 상태니까 20% 이하로 낮춰야 돼요. 지분을 무조건. 이게 안 그러면 법에 걸리게 되니까 그럼 10%를 줄여야 되는데 딱 그 10%를 이번에 칼라일에 넘겨버린 거예요. 네. 이제 법을 조촉하면 안 되니까. 근데 시장이 우려했던 건 시중에 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네.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한테. 그러면 그거를 파는 순간 이 주체들은 받아가지고 바로 시장이 풀어버려요. 예. 그럼 이제 주가 빠지겠죠. 매물이 늘어나니까. 네, 매물이 늘어나, 유통 물량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글로비스 주가가 엄청 빠져 있었어요. 그 우려 때문에. 아, 이거 분명히 팔 텐데. 네. 근데 예상과 다르게 갑자기 칼라일이 다 받아간 거예요. 네. 근데 칼라일 펀드가 이걸 가게 되면 약간 장기 투자를 또 지향할 수도 있으니까 쉽게 안 팝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매물이 나올 줄 알았더니만 오히려 호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주가는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현금을 확보했잖아요. 한 6천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다음 달에 현대엔지니어링 상장까지 있어요. 그러면 정의선 회장이 1조 원 정도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가지고 또 현대모비스라든가 지배구조 전환이 될 수도 있거든요. 현대차그룹이 이걸 좀 이제 빨리 추진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현대차그룹의 약간 불확실성 요인인 지배구조 언제 전환하냐 이 리스크가 이제 해소될 시기가 다가오는 거죠 점점. 그래서 이번 주에 그 현대차그룹 주가가 굉장히 그 이슈 때문에 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기관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은 뭡니까? 기관들은 포스코를 제일 많이 샀습니다. 1,052억 샀고요. SK이노베이션을 882억, 현대모비스를 611억, 현대중공업을 567억, 현대미포조선을 517억,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를 493억 샀고 SNK를 413억, GS건설을 320억 샀고요. 현대제철을 310억, 그 다음에 만도를 300억 샀는데 그냥 여기 이제 게임주 SNK 하나 딱 제외하면 나머지 기업들은 그냥 다 경기 민감주예요. 가치주. 근데 그 중에서도 현대차 그룹주하고 조선주를 이번 주에 기관 투자들이 많이 담았던 것 같습니다. 연말 연초 보면 기관들이 이제 특히 금융 투자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쯤 좀 정리가 되고 줄어들까요? 일단 이제 연말 연초에 기관들 프로그램 매도가 생각보다 좀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나온 상태인데 이건 예고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배당을 노리고 보통 금융 투자라는 데서 금융 투자 보통 증권사거든요. 네. 증권사에서 항상 연말 되면 이거 반복됩니다. 배당을 노리고 프로그램으로 매수를 엄청나게 해요. 그래서 배당락 전날까지 주식을 꼭 삽니다. 그 샀던 물량이 7조 원 정도 돼요.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배당락이 날 되자마자 바로 그날부터 금융투자가 주식을 그냥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번 주에만 그 금융투자가 팔았던 게 한 6조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팔았어요. 이제 1조 남았는데 근데 여기는 그냥 자비가 없어요. 그냥 일단 던지는 거예요.
배당 그게 시즌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연말 연초에 항상 반복된다. 내년에도 이 현상은 계속 반복되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기관들이 항상 연말 플레이 그리고 또 개인들은 또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계절 효과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개인들은 주로 어떤 종목들을 많이 담았습니까? 예, 개인 투자분들은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샀습니다. 역시. 이번 주에 예, 엄청 샀습니다. 9,230억 매수를 해줬고요. 카카오를 5,814억 샀고 네이버를 5,117억, 크래프톤은 1,781억 샀고요. SK하이닉스를 1,597억 샀습니다. 그리고 LNF를 1,436억 샀고 카카오게임즈를 1,362억 샀고요. 하이브를 1,280억 샀고 LG이노텍을 1,076억 샀고요. 카카오뱅크를 1,043억 일단 매수했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는 그 10억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 양도세 회피 물량으로 팔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물량을 이번 주에 다시 좀 담는 그런 매수가 나왔고 나머지 기업들은 대부분 성장주가 다 많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성장주가 폭락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좀 저가에 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많이 오른 업종도 한번 살펴보시죠. 이번 주에 좀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은 그 금융 자동화 기기 관련 기업인데 아마 중국이 이번에 이 올림픽 때 CBDC라고 예. 그 디지털 화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쪽에 대해서 아마 좀 수혜를 좀 기대를 하고 네. 이런 이제 금융 자동화 기기가 좀 올랐던 것 같고요. 철강 업체가 9% 올랐고 조선주가 8%, 2차 전지에서 장비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7% 정도 반등했고 엔터주가 6%, 영상 콘텐츠가 한 5.9% 올랐고요. 손해보험 관련주가 5.7%, 시멘트 관련 기업이 5%, 건설 대표주가 4.4%, 2차 전지 만드는 생산업체 이게 3.4%인데 이제 여기에 그 LG 화학과 SK 이노베이션이 올라가면서 이런 기업들이 반등했는데 대부분 다 보셨다시피 작년에 좀 소외받던 기업들이에요. 이 섹터들이 다 이번 주에 올랐던 것 같습니다. 원래 작년에 2차 전지 소재만 올랐잖아요. 올해 이번 주 첫 주에는 장비랑 2차 전지 생산업종이 좀 올라왔다는 게 굉장히 좀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 매출이 76조, 영업이익이 13조 8천억 나왔는데 이거 예상치보다 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상황을 감안해도 올해 반도체 주가 전망 괜찮을까요? 보통 일단 4분기는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어닝 쇼크가 많이 나와요. 애널리스트들이 100을 추정을 해도요. 성과급이 얼마 나올지 몰라요, 정확히. 그래서 항상 보통 4분기에 성과급 많이 지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과급 특히 삼성전자도 어쨌든 2021년에 역대급 실적을 냈습니다. 2018년 못지않게. 특히 작년 3분기가 워낙 좋아가지고 그 성과급이 아마 지출이 많이 됐을 걸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한 가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나 이런 쪽에서 어쨌든 가격 변동이 좀 일부 있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좀 예측했는지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어떤 변동성은 나온 게 아닌가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뭐냐면 삼성전자가 그 과거에도 보면요 실적 좋게 발표하면요 오히려 빠지고 실적이 안 좋게 발표하면 오히려 올라가요. 왜 그러면 선행성이 너무 강해요. 이 기업 자체가. 그래서 이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뭐 안 좋게 나왔으니까 안 좋다 이렇게 볼 필요는 전혀 없다. 선행성에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주목하실 건 뭐냐면 삼성전자는 이제 메모리는 시장이 이제 다 알아요. 어차피 지금 현물가 올라가고 올해 2분기부터 분명히 개선될 거다. 이거는 이제 많이들 알려졌으니까 이거 뭐 잘 나온다고 주가에 임팩트가 생긴다. 전 그렇게 안 봅니다. 당연한 건데 삼성전자 이제 앞으로 실적에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전 두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가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 비메모리가 시장이 기대한 대로 올해 아마 영업이익 제가 봤을 때 2.5조인가 그 정도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비메모리 쪽에서 진짜 이게 나오는지 메모리보다 비메모리가 시장 예상보다 잘 나오는지 이게 되면 전 주가 많이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보시고 두 번째가 결국 삼성이 올해 스마트폰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고를 했습니다. 작년보다 한 20% 정도. 그러면 올해 실적을 보실 때도 스마트폰 사업부가 적어도 작년보다는 좀 플러스가 나줘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메모리는 이제 다 아니까 외부 그러니까 그 메모리 말고의 추가적인 변수가 저는 어쨌든 스마트폰 파운드리 여기서 시장 기대보다 잘 나온다.
그럼 저는 주가가 레벨업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지 너무 그 메모리만 보지 마시고 한번 그런 부분들 계속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 참고로 정확한 숫자는 그 이번 달 말에 발표되는 삼성전자 IR에서 확정 실적이 그때 나오거든요. 그걸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엄 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순서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제목이 좀 재밌어요. 형님이 가면 아우도 간다. 예. 그래서 교보증권의 최보영 애널리스트가 2차 전지 이야기네. 2차 전지. 근데 형님이 뭐냐면 소재. 네. 작년에 소재가 강했잖아요. 아우가 장비. 아. 장비 회사. 예. 아우는 장비 업종인데 실제로 지금 이번 주에 이제 이 보고서가 나오고 장비주들이 괜찮았는데 작년에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소재 선택하신 분들은 되게 성과가 좋았어요. 근데 같은 섹터인데 2차 전지 생산과 장비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안 좋았어요. 아. 주가 부러져 버려가지고 너무 차별화가 심했어요. 근데 이제 형님이 작년에 갔으니까 이제는 아우도 간다. 네. 그런 내용이고, 왜 이제 장비가 좋아지냐면 이 리튬이온 전지 만들 때 이게 수주에서 최종 검수까지 3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어쨌든 소요가 되는데 그 배터리 만드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정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면 전극, 조립, 충방전 3개인데 이 각각의 거기에 장비가 다 들어갑니다. 어떤 기업은 이 3개를 다 해요. 이 턴키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다 하는 회사도 있고 조립만 잘하는 회사도 있고 장비주도 되게 다양한데, 전극 공정은 그 양극 음극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그걸 만드는 거고, 그거 만든 걸 토대로 이제 배터리를 진짜 조립하는 게 조립 공정. 마지막에 충방전은 뭐냐면 배터리를 다 만든 다음에 그냥 그대로 두면요 배터리 못 써요. 거기다 한번 충방전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포메이션이라고 하더라고. 활성화. 아. 그것까지 해줘야 돼요. 그걸 마지막에 이제 활성화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 3가지 공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배터리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정에 대해서는 이제 보고서에 나와 있으니까 뭐 내용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근데 왜 장비 회사를 좀 사야 되냐면 첫 번째가 너무 경쟁이 그동안 격했대요. 출하 경쟁을 했대요, 장비 회사끼리. 그럼 당연히 마진이 박해지니까 실적이 안 좋아지겠죠. 근데 일부 업체들 위주로 해가지고 원가 경쟁력이 확보된 회사들이 수주를 조금씩 따내는 모습이 나오고 있대요. 그러니까 약간 업종이 재편되고 있는 거죠. 수많은 업체에서 이제 몇 개 핵심적인 회사 위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은 이거는 당연히 그 장비 업종 전체의 마진이 올라가니까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핵심이죠. LG 에너지 솔루션, SK온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삽을 떠요. 미국에. 예. 공장을 많이 짓습니다. SK온도 미국의 뭐 포드랑도 지금 합작회사 네. 설립을 했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포함해서 뭐 저기 동남아 현대차까지 합작해서 해가지고 올해만 총 5개의 삽을 뜨게 돼요. 그러면 거기 처음 공장 지을 때 공장을 지어야 되니까 일단 그 배터리 만들 때 장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장비주들의 모멘텀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확인해 봤더니 주요 장비 회사들이요, 연말하고 연초에 그 전자공시 들어가 보시면요 수주 계약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수주가 많아요. LG나 뭐 SK나 중국 업체들 위주로. 그러면은 이건 진짜로 입고가 시작되는 거니까 이게 다 매출에 그대로 반영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1, 2월 달만 좀 놓고 봤을 때는 장비주들이 작년에 너무 안 갔거든요. 그래서 소재주보다는 일단 단기적인 시각에선 장비주에 한번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시고 보시고, 기업명은 이제 한 3개 정도가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기업은 보고서 보셔가지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1월 둘째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일정들 한번 챙겨볼까요? 예, 일단 이번 주 이제 월요일 날은